우리 정치의 한달 앞을 내다봅니다. 월간 김종대. 오늘 정의당 한반도평화본부장 김종대 본부장 모셨어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아니 한 달 만에 다시 뵙는데 얼굴이 좋아지셨어요. 그럴 리가요? 이 어려운 세상에서. 제가 지금 언뜻 짐작하기로는 네. 지난해 같았으면 지금 한창 국감 하실 때잖아요. 아, 그렇죠. 그렇죠. 예. 지금 국감을 올해는 안 하셔도 되는 상황이니까 네, 얼굴이 좋아지신 네. 게 아닌가 저는 생각했는데. 저는 의식을 못했어요. 예. 보시기에 그렇다면 저로서도 기쁘고 행복합니다. 자, 본론으로 가겠습니다. 네. 본론. 미국 시각으로 14일 서욱 국방장관과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이 워싱턴에서 만났습니다, 여러분. 네. 이게 서욱 국방장관 취임하고 나서 처음 만난 거죠. 장관이 취임한 지 뭐 한 달밖에 안 그렇죠, 됐으니까 그렇죠. 예, 이번에 첫 상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만나서 한미 안보 협의 회의 SCM이라는 걸 열었는데 방위비 분담금에 관한 이야기를 나눴고 잘해보자고 서로 공감했다. 좀 원론적인 성명만 나온 다음에 네. 저는 기자회견이 있을 거라고 해서 그걸 주목했거든요. 네. 근데 얘기 들어보니까 미국에서 그 기자회견을 거부해서 취소가 됐더라고요. 사실 제가 본 한미 연례안보협의회 국방장관 회담에서 기자회견 안 하는 건 처음 본 것 같아요. 기억이 없습니다. 지난 30년간. 그래요. 예. 근데 그 사유가 재밌어요. 에스퍼 국방장관이 대선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기자회견 취소를 요청한다고 그랬고 우리가 받아들인 거거든요. 아니 그게 왜 대선에 영향을 줄 일이죠? 그러니까 이제 북한 문제가 예. 트럼프 대통령의 치적 아니었습니까? 내가 집권하는 동안 전략무기 발사 안 했다. 예, 이러면서 오바마가 해결 못한 걸 내가 해결했다고 했던 것이 트럼프의 그 주된 선거운동 전략이었는데 최근에 열병식에서 그게 깨졌어요. 발사는 안 했지만. 아 잠깐만요, 김종대 전 의원님 지금 저 휴대폰에 네. 누가 전화 걸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진동을 좀 무음으로 네. 심각한 얘기하는데 또 누가 전화를 글쎄 꼭 이런 사람이 이런 있어요. 사람이 있어요. 예. 그래서요. 예. 그러니까 그 신형 ICBM이 지난 10일 날 평양의 김일성 광장에 전시가 됐거든요. 그렇죠. 예, 이렇게 되면은 트럼프가 더 이상 북한을 치적으로 자랑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북한에 대한 어떤 강력한 규탄 내지는 한반도의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어떤 미국의 의지가 드러나야 되는데 예. 이런 부분을 기자회견에 담아가지고 선거판에 뿌리기가 좀 거시기하다는 거예요. 그런 시츄에이션이었군요. 예, 전 대선이라고 봐요. 에스퍼 장관이 직접 대선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랬어요. 아예 직접 말했으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 그렇군요. 그래서 기자회견은 일단 취소가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두 사람이 만나서 양국 국방장관이 만나서 도대체 무슨 얘기를 했을까? 일단 방위비 분담금에 대한 얘기를 했다는 건 분명한데 어떻게 얘기가 된 걸까요? 예, 대략 한 2시간에서 2시간 반 남짓 정도 장관 회담을 합니다. 근데 제가 최근에 이렇게 최근 회담으로 올수록 미국이 아예 그 돈 얘기를 반 이상 해요. 그 2시간 반 중에. 대놓고요. 예. 그러니까 항상 그래요. 이번에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한국, 나토 이런 동맹국들의 어떤 합리적인 방위비 분담, 안보에 대한 부담을 계속 강조를 했다는 얘기인데 뭐 다른 거 아닙니다. 지금 그 방위비 분담금을 최소 50% 올려달라는 게 트럼프 얘기였죠. 예, 트럼프의 요구 사항이고 계속 그런 거예요? 지금 계속 그 입장 유지인 겁니까? 이 입장은 트럼프의 자존심이에요. 트럼프가 원래 지난 4년간 제일 이루지 못했던 게 주한미군 철수입니다. 이분은 집권할 때부터 주한미군 철수론자였는데 그걸 이루지 못하고 미 의회에서 국방수권법이란 법을 만들어서 주한미군을 못 건드리게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막았죠. 그 다음부터는 계속 방위비 분담금이에요. 분담금을. 그래서 이건 뭐 대통령 후보 시절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방위비 분담금을 기어이 올리겠다는 이 어떤 일관성은 뭐 사라지지 않은 거죠. 여전히 그런 입장. 근데 지난번에 월간 김종대에서 김종대 의원이 뭐라고 하셨냐면 주한미군은 쉽게 못 뺍니다. 그러니까 방위비 분담금 우리가 굽힐 필요 없습니다. 그러셨는데요. 그러셨는데 이번에 요 회의 끝나고 나서 주한미군 현 수준 유지라는 문구가 성명서에서 빠졌어요. 그래서 김종대 의원의 예견과는 달리 정말로 주한미군의 손을 대려고 하는 거 아닌가라는 분석들이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일부 감축은 가능해요.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 미군의 구조를 다 재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의 미군의 변화는
중국 견제는 강화하되 북한으로부터 방어하는 것은 좀 줄이는 이런 방향으로 계속 그 재검토되고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보면은 한국에 주둔하는 미군의 그 중국 견제 역할이라든가 예. 어떤 범태평양, 인도 태평양 차원에서의 미군의 역할은 더욱 더 강조되고 오히려 더 강화될 그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의 재래식 병력으로 전력으로부터 네. 뭐 수도권을 방해한다. 그런 건 한국이 알아서 해라. 그런 식으로 할 거다. 그런 거는 이제 미군이 이런 것까지 다 해줘야 되냐. 그러니까 재래식 전력은 줄일 가능성이 높으나 네네. 전략적인 기동군은 예. 그것은 늘릴 가능성도 있는 것이죠. 그럼 방위부분담금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미국 대선 11월 3일이니까 진짜 얼마 안 남았거든요. 네. 어떻게 우리는 해야 됩니까? 아니 이거는 양국 대통령의 자존심 게임입니다. 자, 작년에 13% 인상을 실무진끼리는 합의했어요. 네. 트럼프가 거부했습니다. 제가 안 해줘 버렸어요. 맞아요. 50%까지 더 올려. 그래가지고 미국이 또 50% 요구안을 들고 왔어요. 네. 이걸 문재인 대통령이 제가 안 했어요. 맞아요. 거부했어요. 네. 그래서 양쪽의 실무진들은 알아요. 13%면 합리적이고 일단은 체면을 세울 수 있다. 실무진끼리는 마음이 통했다고 보세요. 협상단끼리는 그런데 양국 대통령이 자존심 싸움이다. 예. 그래서 대통령끼리 만나면 요 얘기를 안 하고 각자 실무진에게 퍼대는 거죠. 그런 상황. 그 대통령 게임이에요, 이게. 대통령 게임이에요. 네. 근데 저는 지금 약간 걱정이 되는 게 트럼프가 굉장히 불리한 상황이고 선거에서 네. 또 11월 3일이면 얼마 안 남았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진짜 뭔가 극단적인 결정을 해서 방위비 분담금 성과라도 선거 전에 내려고 하진 않을까. 예를 들어 한국에서 주한미군 다 빼버려 뭐 이런 걸 내리진 않을까. 아유, 선거 앞으로 한 달도 안 남았습니다. 조금만 참으면 됩니다. 11월 3일이면 미국 선거일인데 예, 그런 사이에 그 정도의 한반도의 현상을 변경하고 동북아에 지정학에 가장 큰 충격을 줄 수 있는 이런 결심이 나온다. 이게 뭐 만일에 뭐 노벰버 서프라이즈가 될지 뭘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건 거의 뭐 자해 수준. 자폭 수준의 결정이 될 거고요. 또 법으로 안 되게 돼 있어요. 네. 주한미군 줄이는 건 미 의회 승인 받으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네요. 예. 그러니까 극단적인 뭔가를 할 건 없을 거고. 그럼 우리는 그냥 일단 대통령 선거까지 이대로 버티는 게 맞습니까? 버텨야죠. 버텨야죠. 그리고 정권 바뀌면은 이제 바이든 후보는 이렇게 동맹국을 삥 뜯고 저 압박하는 거 이런 거 잘못된 거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예, 그럼 없던 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요. 트럼프냐 바이든이냐 꼭 뭐 요 방위비 분담금만 가지고 얘기하는 건 아니고 네. 트럼프냐 바이든이냐에서 누가 되는 게 우리한테 유리하다고 보세요? 일단 동맹에는 바이든이 좋습니다. 동맹을 중시하고 미국의 세계적인 리더십을 복원하겠다 그러니까 전통적인 동맹을 관리하는 데는 바이든이 굉장히 유리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그 불확실한 것은 북한에 대한 태도입니다. 예, 우리 한미 동맹 관리엔 바이든이 유리하지만 그 동맹의 자산을 네. 북한하고 평화적인 비핵화 협상에 쓸 것이냐 말 것이냐. 이렇게 안보에 자산이 있는데 이 자산을 어디다 써먹을 것이냐. 요게 조금 불투명해서 그렇지 자산 관리, 그 동맹 관리에서는 바이든이 더욱더 합리적일 것이다. 그렇게 보시죠. 그리고 일방주의가 줄어들 것이다. 네, 이런 네. 점에서는 뭐 장단점이 있다고 봐야 되지 않겠어요? 자, 그 상황에서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도 미국에 갔죠. 오늘 새벽에 폼페이오 장관을 만났다는 속보 여러분 들으셨습니다. 네. 왜 갔을까? 옥토버 서프라이즈? 미국 대선 진짜 얼마 안 남았는데 뭔가 하러 간 거 아니야? 이 얘기 나오는데 이것도 시간이 너무 짧다고 보세요? 예, 그거에 뭐 대선 촉박한 어떤 남은 시간에다 코로나까지 있어가지고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하다고 지금은 보세요? 옥토버 서프라이즈를 기대하느니 네. 차라리 바이든 정권 인수위에 누가 들어가느냐 따지는 게 더 우리한테는 실속이 높아요. 예, 트럼프 뭐 그 팀이 지금 뭐 북한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 와서. 예, 그것보다 앞으로 일을 좀 관찰하고 분석하는 게 낫죠. 다만 네네. 바이든이 당선될 경우에 한동안 대북 정책 재검토를 할 것이고 뭐 국무장관 차관보 임명하는데 6개월은 걸릴 겁니다. 이 시간이 한반도에서는 평화 의제의 공백 상태가 됩니다. 아무도 한반도 평화에 대해 의제 관리를 못하는 상황이 돼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종전선언 이야기를 함으로써 이런 공백 기간을 주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어떤 하나의 플랫폼을
구축하려는 일종의 문제인식 전국 관리다. 한반도 관리다. 그러면 서훈 실장 그거 하러 간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의제 관리 차원. 그래서 우리가 한반도 주변 정세를 주도하려면 주도할 수 있는 의제가 있어야 되고 그게 종전선언이에요. 종전선언이 그럼 곧 나올 수도 있다고 보세요. 아니 이게 이제 돌파할 수 있는 당장 돌파할 수 있는 아젠다는 아니지만 이 종전선언안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주변국 의견을 계속 물어가는 거죠. 미국은 어떻게 생각해? 중국은 어떻게 생각해? 러시아는 어떻게 생각해? 이런 활동 자체가 우리로 하여금 평화 의제, 평화 프로세스를 끌어가는 하나의 어떤 주도적인 이니셔티브를 지게 되는 것이다. 오늘 폼페이오가 뭐라고 했을까요? 폼페이오는 지금 대선 때문에 예, 그래서 그건 한국이 잘 알아서 하시고 그랬을 가능성이 크다. 예, 그렇게 보시는군요. 거긴 너무 정신이 없으니까. 사실 미북 간에는 종전선언 이미 합의가 돼 있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큰 반대가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알겠습니다. 월간 김종대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뭐 다 아시겠지만 김종대 전 의원은 군사 전문가세요. 그래서 조금 지나긴 했습니다만 열병식 얘기 좀 여쭤야겠습니다. 북한의 열병식의 무기들. 와. 신형 뭐 ICBM, SLBM 어마어마한 것들이 쭉 나왔습니다. 북한이 저렇게 강해졌어? 저렇게 더 위험해진 거야? 이런 얘기들 나오는데 어떻게 보세요? 저도 그렇게 봅니다. 사실 북한의 무기 개발 속도가 너무 빠르라서 제가 그 이튿날 우리나라 국방과학연구소에 전화를 했어요. 어떻게 보시냐? 군사 그 엔지니어 입장에서 그러니까 너무 앞서가서 분석이 안 돼. 시간이 걸립니다. 잠깐만요. 너무 속도가 빨라서 분석이 어려울 정도다. 예, 이게 뭐지 하고 쫓아가질 못합니다. 쫓아가지를. 와, 이거 좀 놀라운데요. 예, 사실 북한의 무기 개발 능력은 그 경제 제재의 엄혹한 환경 속에서도 거침없이 진군해가는 이런 어떤 김정은 식으로 말하면은 북한의 과학대군 전 세계에서 가장 지금 어떤 뛰어난 집단이라고 보여지고 어떻게 보면 한국의 그 군사 과학기술 개발은 도저히 흉내낼 수 없는 수준이다. 아니 거기 지금 경제 제재가 대북 제재가 역대 이렇게 심했던 적이 없다 할 정도로 심한데 그러면 돈이 없다는 얘기인데 정부가 어떻게 이렇게 무기 개발을 하죠? 그러니까 평양에 있는 그 제2자연과학원이 바로 우리나라로 얘기하자면 국방과학연구소 무기 개발의 산실인데 인력이 15,000명이고 우리 국방과학연구소에 3,000명에 비해 5배입니다. 예, 거기에서 각 분야별 그 과학자들이 김정은의 직접 관리를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면이 최고 통치자가 실패해도 좋다. 계속 도전해라. 그리고 뭐 하나 성공하면은 과학자들 업어주고 그걸 노동신문에 대문짝만하게 사진으로 내고 과학자들 150명의 신분을 상승시켜주고 평양에 과학자 거리 만들고 이런 식의 어떤 그 김정은 시대 와서 과학자에 대한 최대한의 존중과 폭넓은 자율성을 허락하면서 실패했다고 해서 과학자를 숙청하는 일을 하지 않아요. 아니 우리가 그냥 알고 있기로는 뭐 실패하면 뭘 하라 그랬는데 실패하면 바로 아우지로 끌려간다 뭐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에요 지금. 과거엔 그랬어요. 과거에 그랬죠. 그러니까 느려 터지더라고. 자 이겁니다. 실패하면은 내가 이제 패가 망신한다 그러면 도전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안 하죠. 안 하죠. 복지부동. 예, 그게 지금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나라 국방과학연구소 무기개발 성공률이 90%입니다. 되게 잘하네요. 예, 이스라엘은 30%고. 왜 그래요? 그런데 쓸만한 무기는 이스라엘이 만들죠. 무슨 얘기냐면은 성공률이 90%가 넘어갔다 그러는 건 하나마나한 연구했다는 거, 쉬운 연구했다는 거예요. 쉬운 거. 반드시 될 거. 그렇죠. 될 수밖에 없는 거. 될 수밖에 없는 거. 그러니까 90%가 넘어가면은 그 쓸만한 무기가 없고 이스라엘은 60%의 성공률이면 기관장 처벌받습니다. 너 쉬운 연구만 했지. 진짜요? 법으로 돼 있어요. 법으로. 그렇군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실패하면 어떻게 되죠? 감사받아야 되죠. 격리서 써야 되죠. 회계 그거 뭐 또 다 털리죠. 그러니까 카이스트라는 대학교가 만들어지는 일에 실패한 연구가 2건밖에 없다는 거 아니야. 우리나라 카이스트가 만들어진 일에. 약간 저 지금 뒤통수 맞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높아도 이게 문제인 거구나. 높으면 안 되는 겁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이 핵심 자산은 10개 중에 한두 개만 성공해도 대박인 겁니다. 지금 김정은 통치 후에
그 과학자들 특히 무기 과학자들을 다루는 스타일이 바뀌었다. 이게 지금 주요했다고 보시는 거예요. 실패를 묻지 않습니다. 책임을 묻지 않아요. 그 일각에서는 그 껍데기 아니냐. ICBM 커다란 ICBM 테스팅도 안 해봤는데 어떻게 믿을 수 있냐라는 얘기를 해요. 폼페이오도 그런 얘기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폼페이오는 대선 때문에 그 얘기한 것이고 자꾸 북한을 지금 평가절하 해놔야 그 트럼프의 대북 관리 성과가 얘기가 되니까. 그런데 이미 작년 12월 8일에 북한이 동창리 그 미사일 시험장에서 전략적인 병기를 군사 전략의 중요한 실험을 했다 그랬어요. 예. 그게 바로 이 ICBM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모형이라고 그러지만은 그 모형을 탑재하는 새로운 트레일러, 트럭이 등장했어요. 네, 이동대. 11개의 바퀴축이 있는 총 22개의 바퀴가 달린 이것은 새로운 미사일이 기술적으로 가능하다고 보고 발사대를 만든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신뢰성이 있는 거죠. 껍데기 아니라고 보시는 껍데기 거예요? 아니죠. 오케이. 네. 여기까지 상황 정리 월간 김종대. 김종대 의원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